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2015년에 업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국제유가의 급락, 러시아의 디폴트 위험 등 굵직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루피아와 환율은 지난 연말 이후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 즉 평가절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미 달러당 12,388루피아로 마감한 이후 지난 1월 7일에는 12,735루피아의 종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호조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쳐지면서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원화는 지난 12월 31일 미 달러당 1,088.5원으로 마감한 후 1월 5일에는 1,110.7원까지 상승, 즉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 또한 동반 상승하면서 환율 상승세가 꺾여서 1월 8일에는 미 달러당 1,09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00루피아당 원화는 전주 대비 0.15원 하락한 8.7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주중 소폭의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큰 변동 없이 전주 대비 0.01% 상승한 7.99%로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도 주중 소폭의 등락을 보였지만 1월 6일을 제외하고는 지수상 큰 변동이 없었으며 올해 들어 5영업일 동안의 거래량도 평균 5조 5천억 루피아 수준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국제 유가가 전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유류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였음에도 오히려 소비자 가격은 낮아지는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급락이라 할 만큼 가파른 하락은 세계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던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7일에는 두바이유의 현물 가격이 배럴당 46.6달러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도 50달러 선이 붕괴되어 한때 배럴당 48.65달러에 거래되었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0달러 아래의 배럴당 49.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 급락의 원인은 다소 복잡합니다. 미국은 유가 하락을 통해 러시아 및 이슬람 국가, 즉 IS에 대한 자금줄을 옥죄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셰일 오일을 견제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유의 주요 소비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경기 하락으로 수요 감소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예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손익분기점을 하회하고 있는 미국 셰일 오일의 경우 미국 정부 차원에서 생산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에 비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두 입장의 대립으로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자본력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산업이 원료비와 운송비 절감에 따른 수혜를 누리겠지만 정유, 건설, 조선, 신재생 에너지 등 일부 업종은 오히려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의 재정 악화로 인하여 해외 건설, 플랜트, 발전, 조선, 해양 플랜트 부문의 수주 감소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원유의 종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원유는 70여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종류와 품질이 다양하다는 말인데요. 휘발유 등의 고급 유종을 얼마나 많이 추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황성분이 얼마나 적게 함유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품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가격이 기준이 되는 것은 서부 텍사스 중진류,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 등 세 종류입니다. 먼저 보통 WTI로 표기되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미국이 서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일대에서 생산되며 품질이 좋지만 미국의 수출금지 정책으로 국외로 반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제 원유 시장의 가격 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인 뉴욕 상품 거래소에 상장된 중심 유종이기 때문입니다.
브렌트유는 영국의 북해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기준 가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보다는 원유의 품질이 낮고 유황 성분이 다소 많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유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로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유의 질은 브렌트유보다 좀 떨어지지만 지리적 이점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수입량의 80% 이상을 두바이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떨어진다고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가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카르타 시내 오피스 빌딩에서도 종종 정전을 경험할 수 있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저렴한 전력 생산을 바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요. 최근 무하마드 나시르 연구기술부 장관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의 전 단계로서 자카르타 외곽에 실험용 원자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땅그랑의 세르퐁에서 진행 중인 실험용 원자로는 일반 대중에게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데요. 이는 정확한 정보 없이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시르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원자력 발전이 필요합니다. 값싸고 깨끗해서 현재 의존도가 가장 높은 석탄 화력 발전의 대안이 됩니다. 중국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석탄 최대 소비국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원자력으로 대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4곳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25곳이 건설 중입니다. 베트남은 2곳을 건설 중이고 미국은 100여 곳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진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수마트라 남동부, 깔리만탄 지역, 그리고 북부 자바 지역 등이 양호한 입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자력 발전소 도입을 통해 양질의 저렴한 전력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은 어떻게 풀어갈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통계청 BPS는 2014년 9월 말 현재 인도네시아의 절대 빈곤층이 2,773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1%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빈곤층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통계청에서 사용한 기준은 미 달러로 월 25불, 즉 하루 생계비 기준 80센트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제시하는 절대 빈곤 기준은 하루 생계비 1불 25센트입니다. 따라서 900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하루 생계비 1불 25센트와 80센트 사이의 구간에 속하는데 해당 숫자가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사용하는 절대 빈곤의 기준이 하루 생계비 2불인데 이를 기준으로 할 때는 차이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율 외에 추세를 살펴보더라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2013년 9월 조사에서 2,86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1.46%, 2014년 3월 조사에서는 2,880만 명으로서 11.25%, 그리고 2014년 9월 2,773만 명 11%로 개선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4년 9월 기준 최근 2년간의 절대빈곤 개선율이 0.7%밖에 되지 않아 최근 10년 동안 최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이 더 우려하는 것은 지난 9월 이후 11월에 단행된 연료보조금 삭감으로 12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8.36%까지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한 6,800만 명의 인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빈곤계층 축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생계비 지원 대책에서 탈피한 적극적인 정책, 즉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발전연구소, 즉 인데프의 이코노미스트 애니스리 하르타티는 정부는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 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연료보조금 정책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더 유치하려는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말 각 지역별로 최저 생계비가 결정되었습니다. 자카르타의 경우 직전 월 240만 루피아였던 것을 월 300만 루피아로 인상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입 직원 기준 최저 월 270만 루피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7개 업체로부터 이와 같은 인상분의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법률에 의하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노조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유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수키 주지사는 2015년 최저임금 시행에 있어 예외란 없습니다. 합의된 임금 수준은 적정 생계비를 반영해 공정하게 합의된 것입니다. 인상 때마다 항상 유예 신청을 해오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카르타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외곽지역, 즉 마잘랭카 같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리오노 자카르타 인력청장은 27개 업체 모두 의류산업 종사업체로 이 중 23개 업체는 보세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이전에도 똑같은 요청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유예 신청을 할 경우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어 면밀한 점검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의된 최저임금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자카르타 주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정부의 새로운 연료보조금 정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휘발유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없애고 경유에 대한 보조금은 축소하지만 소비자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료가격 하락의 이득이 상품 또는 버스 요금 등의 인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과 물류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고용인 협회, 즉 아핀도의 수가부미 지회장인 닝 와휴는 제품 가격을 책정하는 데에는 각 업체마다 자사 경쟁력을 포함한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연료 가격, 임금 등 모든 요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정 변수를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영 석유 회사인 프루타미나는 12kg짜리 LPG 가격을 1,500루피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 가격 인상을 단행한 후 3개월 만에 또다시 가격을 올린 것입니다. 이 회사의 아흐마드 밤방 대변인은 2014년 11월까지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 12kg LPG 부문에서 용기 관리 비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 미 달러 기준 3억 4천만 불에 이르렀고 연말까지 집계할 경우 5억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손실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버스 요금도 마찬가지로 연료 가격 하락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육상 운송인 기구, 즉 오르간다의 수디르만 자카르타 지부장은 지난 11월 이전에 차량 부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11월 연료 가격이 오를 때 우리는 30% 인상을 요청했지만 20% 인상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최근 연료 가격 하락분을 반영하라고 한다면 연료 외의 윤활유, 타이어, 부품 등의 가격도 내려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때에 기대한 만큼 실생활 물가에 반영되는 폭이 미미하거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납득할 수 있고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물가 수준이 형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올해 들어 담뱃값 인상이 단행되었습니다. 한 값에 2,500원 하던 것이 단숨에 80%나 올라 한 값에 4,500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내 곳곳에 금연거리가 지정되면서 단속 요원들에게 적발될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어떤 시민은 주민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잡아떼거나 심지어 주랭랑을 치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시는 분들 외에 올해는 기분 나빠서 담배를 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
올해는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